안녕하세요. 와라바라 북북의 북북입니다. 지금 저는 집안에 있다가 럭키짐 촬영을 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밤 11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집에서 촬영하기가 싫더라고요. 집에서 촬영하기가 싫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천주교 성당 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는 제 부산집입니다. 부산집이에요. 오늘 리뷰할 책은 럭키짐이라는 책이에요. 럭키짐. 손이 엄청 흔들려서 화면이 엄청 흔들리겠네요. 이 길이 참 예쁘죠. 양쪽으로 지금 있는 게 벚꽃나무인데 봄에는 벚꽃으로 가득 피고 지금은 겨울을 제외한 여름, 가을은 이렇게 나무 가로수길이 생깁니다. 여기 이 짧은 구간 한 10m 되는 이 구간에도 이름이 있어요. 뭐 시인의 길인가? 시인의 길이라고 이름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지금 천주교 성당을 들어왔는데 와, 성당이 밤에는 무섭네요. 오늘 제가 리뷰 드릴 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럭키짐이라는 책입니다. 럭키짐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설명을 좀 써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 설명을 좀 저 스스로도 읽어가면서 할게요. 우선 작가가 누구지? 작가가 킹슬리 에이머스라는 분이에요. 킹슬리 에이머스라는 분이고,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이 이제 잘 못 살고 좀 경제가 무너졌을 때 앵그리 영맨이라는 문학 집단이 있었어요. 그 앵그리 영맨이라는 문학 집단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했던 작가고, 그 대표작이 바로 럭키짐입니다. 럭키짐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짐이라는 사람이 럭키한 얘기죠. 근데 이름과는 다르게 그렇게 럭키하진 않아요. 그렇게 럭키한 삶은 아니고, 이게 지금 사는 세태에, 지금 사는 세상에 대입을 해봐도 그렇게 크게 어긋남은 없어요. 어긋남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베스트셀러의 이름을 두고 있겠죠. 저는 처음에 이게 베스트셀러란에 있고, 이 그림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보이나? 이 사람의 얼굴이 엄청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제 눈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집어서 이제 샀어요. 우선 사놓고 책의 소개도 읽어보고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읽어본 후에 책을 폈는데, 이 책에 대한 평이 하나같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고, 대부분의 책 소개에는 너무 재밌다. 현대 근현대사 소설 중에 이렇게 재밌는 책은 없다. 뭐 웃다가 포복절도할 수도 있으니까 공공장소에서 읽지 마시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소개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런 소개를 해준 단체나 이런 개인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단체들이고, 그래서 이거 요즘 새롭게 뜨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이머스라는 작가가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거의 한 60년이 넘었나? 그렇고, 그 시간 동안 어찌됐든 베스트셀러를 지켜온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짐이라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다룬 책이에요. 짐이라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다룬 책이고 이게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재밌기로 유명한 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없어서 페이지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 이름도 성으로 불렀다, 이름도 불렀다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헷갈리고 이야기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60년 된 책이다 보니까 어투가 지금 시대의 어투는 좀 아니에요. 약간 저희가 중세풍 영화 볼 때 느끼는 그런 비슷한 어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를 한글로 옮기는 사람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재미가 없을까? 그렇게 유명한 책이고 지금도 인정을 받는 책인데 왜 나에겐 재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언어의 장벽이 있더라고요.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사실 외국어를 하다 보면 제일 쉬운 건 의사소통이에요. 제일 쉬운 게 의사소통이고,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외국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외국어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영어는 영어라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외국어는 결국엔 농담이거든요. 농담. 그래서 특히 블랙 코미디 같은 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블랙 코미디 자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외국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그런 블랙 코미디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60년 전 영국의 블랙 사회를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로 점칠된 책을 2019년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로 읽으니까 와닿는 구절이 없는 거죠.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저도 외국에서 꽤나 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외국어로 봤으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로 보니까 이게 어투부터 그들이 쓰는 농담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 여기서 웃긴 행동을 하는 거고 웃긴 상황이 맞는데도 저는 웃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읽었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나 짐 딕슨이라는 캐릭터겠죠. 짐 딕슨이라는 캐릭터는 대학교의 시간 강사예요. 대학교의 시간 강사고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진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불만이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블랙 코미디예요. 하지만 저에겐 와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더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인공이 밝고 긍정적이어도 재밌을까 말까인데 모든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불평불만이고 뭐만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은 좀 이 주인공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제가 읽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짐 딕슨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인물 관계도는 제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좀 저도 참고를 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도는 짐 딕슨으로 해가지고 마가렛이랑 캐치폴이라는 세 명의 사람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짐 딕슨의 성격은 지금 방금 얘기를 드렸고 마가렛이라는 여자는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게 약간
정신병 같달까?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걸까? 약간 자신의 행동을 비련의, 약간 영화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기 처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남성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짐 딕슨과 머거릿은 서로, 마가릿은 서로 연인 사이로 나오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 캐치풀은 마가릿의 전 연인이에요. 마가릿의 전 연인이자 약간은 하나의 약간 촉매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촉매자면 마가릿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짐 딕슨이 마가릿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에서 캐치폴이 나오는 부분은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짐 딕슨과 아예 대립구도인 사람은 웰치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대립구도일 필요가 없는데 짐 딕슨은 혼자서 대립구도를 갖고 가죠. 이 웰치 교수라는 사람은 짐 딕슨이 대학교 시간 강사니까 짐 딕슨이 더 추가적으로 시간 강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 교수로 임용이 될 건지, 이런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담임 교수, 뭐 주임 교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웰치 교수와 교수의 가족들과 딕슨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들. 미안해요. 벌레들이 계속 붙고 모기가 벌써 한 4방이 물려가지고 너무 간지러운데 참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짐 딕슨과 웰치 이렇게 파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웰치 교수가 그 대립구도에 있고, 웰치 교수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에 가까워요. 능력은 없지만 허세는 있고 허황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질적인 컨텐츠는 부재한 그런 인물이죠. 실질적으로 컨텐츠는 부재한 인물이고, 그의 아들 버트런트라는 인물 역시 똑같아요. 직업은 화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림 작품에 대해서 유명한 것도 없고, 그림은 그린다고 하지만 인정도 못 받지만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자기는 뭐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수 화가일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자를 정말 잘 꼬셔요. 여자를 정말 잘 꼬시는 바람둥이고, 웰친의 가족이 엄청 부유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부유한 집에 철없는 도련님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로 나오는 크리스틴. 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는 좀 신여성 같은 캐릭터인데, 나이가 이제 이 작품 속에서는 미성년자일 거예요. 그 20대 중반으로 약간 묘사가 되지만 실제 나이는 미성년자고, 버트런트의 여자친구의 역할로서 엄청 보수적인 인물로 나와요. 보수적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고지식한 면 사이에서 나오는 그 깜찍함과 귀여움, 그 나이에서 나오는 그 깜찍함과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짐 딕슨이 이 여인에게 반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고어커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크리스틴의 가족이에요. 크리스틴의 가족이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에 웰치도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버트런트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갖고 싶어합니다. 정확히는 이 사람의 비서 업무를 자기가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크리스틴한테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실제적으로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데보다는 고어커트를 만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짐 딕슨과 웰치가 사이에는 캐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같은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이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에 솔직한 성격으로 짐 딕슨과는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버트런트와는 바람을 피는 내연녀의 관계죠. 그래서 버트런트는 크리스틴을 옆에 끼고 캐럴과 바람을 피고 있고,
짐 딕슨은 캐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나옵니다. 근데 캐럴이 그렇다고 막 엄청 나쁘게 묘사되진 않고, 특이한 게 짐 딕슨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캐럴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점이에요. 인물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시작이 좀 애매모호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의 스타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의 한 중간, 그 짐 딕슨이란 인간의 삶의 한 중간에서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는데 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읽다 보면 이해는 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짐 딕슨과 웰치 교수의 대화로 시작하는데, 딕슨은 시간제 강사고 어떻게든 정교수직을 얻거나 내년에도 시간제 강사의 직무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이어나가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논문을 실제 게재되게 만드는 거죠. 본인의 논문이 신문지나 유명한 학술지에 게재되게 만듦으로써 본인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것을 웰치에게 추가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대화가 이 책의 시작입니다. 근데 웰치는 짐 딕슨의 논문에 관심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자네가 하려고 했던 그 논문이 뭐였지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사실은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짐 딕슨조차도 사실상 본인의 논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짐 딕슨이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 평가를 했는데 냉소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주면 아래와 같아요. 이게 웰치 교수가 짐 딕슨에게 논문의 제목을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논문의 옹졸하고도 분별 없는 시각, 하품이 절로 나는 사람들의 장송곡 같은 음침한 나열,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조명하는 가짜 통찰을 결정체처럼 명료하게 요약하는 제목이었으니까. 딕슨은 그런 논문들을 수십 편 읽었다. 아니, 읽다 말았다. 그러나 본인의 논문은 유용함과 의미를 확신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다른 논문보다 더 나쁘게 느껴졌다. 이 이상하리만큼 홀대받은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이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논문이나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길 본인의 논문의 제목이 이 이상하리만큼 홀대받은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논문이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내용을 자기 혼자 뭔가 있어 보이려고 쓴다는 거죠. 벌레가 얼굴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가르치냐? 영국의 중세시대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 강사입니다. 역사학 강사고 1450년에서 1485년에 걸친 조선술 발전의 경제적 영향, 이게 정확한 그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50년에서 1485년에 걸친 조선술 발전의 경제적 영향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중세시대를 가르치는 역사 강사인데, 본인이 전공한 이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왜 이 시기를 전공했느냐고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쉬울 거라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을 나타내는 주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될 일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안 하고 쉬워 보이니까 선택을 했다. 그리고 본인조차도 애정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의 제목처럼 딱 들어도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만한 그런 걸로 논문을 적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더 있는데, 학생 중에 미치라는 학생이 있어요. 보통 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좀 열정적으로 물어오면 좋아할 텐데, 짐 딕슨은 특이하게 이 학생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왜냐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열정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지는 않을까, 자기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아니라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오면 어떤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피하고 도망가요. 이런 게 하나의 코믹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학생이 자기보다 똑똑할 것을 걱정해서 도망가는 교수? 이게 말로 하면은, 아니면 상상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책에는 그렇게 잘 표현이 돼 있지 않아요. 책에는 그렇게 잘 표현이 돼 있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내면 묘사, 내면 심리 묘사가 좀 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논문 얘기를 하면서 짐 딕슨과 웰치가 향한 곳은 웰치의 집인데, 그때 웰치가 마가렛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마가렛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정신 상태는 어떤지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렛이란 여인이 자살 시도를 해요.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캐치폴이라는 남자에게 받은 시련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그 회복 기간 때 웰치 교수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웰치 교수의 집에서 왜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웰치 교수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캐치폴이라는 남자 때문에 언제 자살을 시도를 하느냐, 짐 딕슨과 만나고 있는 도중에 합니다. 근데 이 마가렛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 연인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딕슨은 마가렛이 어떤 정신 상태일지, 상처를 받진 않을지 엄청 전전긍긍하면서 이 책 내내 마가렛에 휘둘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집으로 와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집에 있을 파티에 초대합니다. 이 파티가 사실상 이 책의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이 파티에서 이 책에서 앞으로 나올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은 짐 딕슨과 웰치가 논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짐 딕슨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소개해주고, 웰치라는 인물의 무능력함, 그리고 관심 없음, 그리고 그렇게 허황된 사람이라는 특징을 크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두 명이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인 집안의 합창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죠. 이 파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과 크리스틴, 그리고 주요 조연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모든 출연진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이 파티에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노래를 하는 부분이에요. 노래를 하는 부분이고, 왜 웃기냐, 짐 딕슨은 사실 노래를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친화적인 성격도 아니고 이런 걸 다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가서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입만 빵긋빵긋거리고 노래는 안 하고, 입만 빵긋거리고 미믹을 하는 거죠. 미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직격타가 날라오듯이 솔로 부분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솔로 부분에서 노래 안 하고 입만 움직이는 걸 그대로 걸릴 찰나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결국에는 그 아들과 여자친구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딱 세련된 현대 여성이에요. 세련된 현대 여성이고, 진 딕스는 오히려 그 모습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기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쁘다는 말도 되고요. 그렇게 예쁘다는 말도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하다가 이 주인공이, 죄송해요, 제가 숨이 차요. 여기가 산길이라서 숨이 차는데, 주인공이 크리스틴을 옆에 낀 버트런트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웰치 교수의 아들이기도 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기도 하고, 난 워낙 나서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모든 게 짐 딕슨과 반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부터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결국 그 파티에서 몰래 빠져나온 짐 딕슨은 혼자서 펍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기어 들어와요. 집에 기어 들어와서 찾아간 곳은 마가렛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렛의 초소에서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자살 시도 전에 사귀었던 사이였기도 하고, 지금도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넘어가요. 근데 마가렛이 꼬시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본인이 유도도 하면서도 절대 잠자리는 갖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잠자리를 원하는 짐 딕슨을 약간 반간강범 아니면 뭐 성추행범 취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상황을 유도를 해요. 본인이 그 상황을 유도한 다음에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 고약한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에서 쫓아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쫓겨난 짐 딕슨은 그냥 방에 들어서 잡니다. 별거 없어요. 방에 들어서 자는데 문제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눈을 뜨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집안에서 담배 피고 남녀가 같이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흔했나 봐요. 소설책 내내 같이 담배 피는 게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 웰치 씨네 집에서 잠을 잔 건데, 다음날 눈을 뜨니까 침대 시트의 한쪽 면하고 책상을 담뱃불로 다 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난감해진 거죠. 본인은 웰치 교수에게 잘 보여가지고 계약 연장도 하거나 정교수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 집에서 술 취한 상태로 실내에서 담뱃불로 그 와이프가 아끼는 침대보랑 티테이블 같은 걸 다 지져놨으니까 걱정을 하다가, 또 그 와중에 아침밥을 챙겨 먹겠다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침밥을 챙겨 먹습니다. 거기서 크리스틴을 1대1로 만나죠. 크리스틴을 1대1로 만나는데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사고를 쳤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하러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습 방법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발을 잘 안 들이는 곳, 눈을 잘 안 들이는 발 모서리 쪽으로 태운 부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서 침대 시트를 처음부터 다시 정돈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는 걸 크리스틴이 직접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 자체를 즐겨요. 그 상황이 재밌잖아요. 그 상황이 재밌고 그거를 재밌게 받아들이는 크리스틴을 보면서 짐 딕슨이 한층 더 이 여자에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마가렛이랑 비교를 해요. 아, 마가렛이었으면 이랬을 텐데, 마가렛이었으면 나를 비난했을 텐데,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순수하게 자기를 도와주고 즐거워하는 크리스틴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안 좋은 감정은 느끼지 않죠. 그렇게 둘이 침실에서 정돈을 하고 나오는데 마가렛이 그 시기에 맞춰서 문 밖으로 나와서 그 둘을 봐요. 근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가렛도 짐 딕슨의 변화를 은근슬쩍 눈치를 채죠. 은근슬쩍 눈치를 채는데 짐 딕슨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역시나 짐 딕슨이 상상했던 대로 마가렛은 오히려 딕슨을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그냥 상황이 일단락돼요.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인물 간의 관계나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에피소드들이 다가올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침대 시트에 대한 에피소드가 앞으로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틴의 가족이었던 고어커트 씨, 그 고어커트 씨가 조만간 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 파티에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 고어커트 씨를 만나기 위해서 웰치 씨나 버트런트가 부단히 노력할 거라는 에피소드, 그리고 만났을 때 에피소드,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강연이 있는데 그 사회 저명 인사들과 대학교 혹은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큰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 발표회에서 웰치 씨가 짐 딕슨에게 그 발표를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표회 에피소드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짐 딕슨이 크리스틴을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이 에피소드들에서 어떻게 진퇴가 될지,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그렇게 진퇴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약간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고 부산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끊고 지금 서울 올라와 있는데 서울에서 다시 이제 이어서 할게요. 여기는 제가 대학생 때 공부하던 방이고요. 이제 제가 여기 살지 않으니까 공부방을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공부하다가 여기가 지금 이 킹사이즈 베드인데 여기 항상 굴러다니면서 자루 굴르고 우르 굴르면서 자던 방인데 좀 주변이 어수선하고 어지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은 창고라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짐 딕슨 리뷰를 이어서 할게요. 에이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첫 만남에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의 끝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면 짐 딕슨이 그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걸로 끝나요. 제가 항상 부정적이고 좀 세상을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짐 딕슨이
이 억지로 웰치 교수의 파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침대보와 테이블을 태우고 크리스틴을 만나고 머거리가의 그런 뭔가 연인 같지만 어색한 그런 일들을 겪고, 마지막에는 친구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걸로 끝납니다. 이 파티를 오기 전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놔요. 어떤 부탁이냐면, 언제 어느 때가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그냥 그 전화원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인 척을 하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볼을 고치고 먹으니까 다시 마주치고, 그 후에 전화를 받고 도망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화 받는 장면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러 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고 아쉬움과 탄식이 흘러나올 시간을 두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자 다시 황급히 말했다. 그간 신뢰가 정말 많았습니다, 웰치 부인.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친구랑 짜고 도망가는 건데 연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좀 재밌게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읽어 드렸다시피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재미있게 표현되진 않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뭐 시티콤 같은 거 보면 소개팅 같은 거 나갔을 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가가지고 막 친구한테 연락하고 막 집에서 급하게 찾는다고 전화하고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6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게, 아, 이런 방법들이 정말 뉴하지 않고 클래식한 거구나, 약간 클리셰에 속하는 그런 수법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예나 지금이나 쓰는 방법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마 이런 소재들, 이런 류의 그런 행동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베스트셀러로 남거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재밌게, 뭐 영어판이겠지만 영어판을 재밌게 읽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의 농담이나 이런 시의 냉소적인 상황 탈피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책 곳곳에 보여요. 이 책 곳곳에 보이고, 이제 그게 끝나고 짐 딕슨은 본인이 도망쳤다는 걸, 들켰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그 계획을 짤 때 엿듣는 사람이 웰치 교수한테 고자질을 했거든요. 웰치 교수의 부인에게 고자질을 했죠. 그래서 나는 찍혔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딕슨이 혼자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냥 보통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를 꾸몄다가 걸렸을 때 스스로 망했다,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약간 자조적인 것인데, 그런 자조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딕슨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저 바깥으로 쫓겨나 있는 것보다는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먼저 아는 게 낫지 라고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건 정말 틀린 말이다. 천만에.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차라리 빨리 알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듣고 싶은 진실이라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진실이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다는 건데, 뭐 매도 알고 맞는 게 낫다라는 게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단가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쨌든 다가올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과연 이게 행복하거나 더 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말인데, 지금까지 웰치 교수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도 많이 따라다니고 했지만, 본인이 뭐 식탁포를 태우고 테이블을 글러먹게 만들었고 도망가다 걸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냥 원상태로 와도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
원상태가 아닌 그 어떤 곳에 다시 떨어졌을 수 있었는데 원상태로 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본인이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게 무너지면서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다음에 최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그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에피소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밤에 제가 걸어 다니면서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드렸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끌고 가는 에피소드는 딱 세 개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그 웰치 교수에서 음악 합창을 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앞으로 나올 상황들, 에피소드들을 풀어주는 그 에피소드.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학교 파티를 해요. 거기서 고어커트라는 인물이 크리스틴의 가족 그리고 유명 인사인 고어커트 씨가 처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크리스틴과 짐 딕슨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눈이 맞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맨 첫 파티에서 웰치 교수가 짐 딕슨에게 사람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발표를 부탁했던 그 발표가 맨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 저도 이 얘기를 쭉 다 하기보다는 그 세 가지 에피소드에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넘어와서 댄스 파티,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라고 하면 뭔가 가벼워 보이는데 뭔가 좀 괜찮은 좀 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좀 우아하게 노는 그런 파티의 장이 있어요. 그런 파티의 장이 열렸을 때 당연히 웰치 교수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에도 오죠. 왜냐면 웰치 교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학교의 교수진들이고 그 가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데 그리고 마가릿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마가릿 또한 짐 딕슨과 같은 그 대학교의 시간 강사이라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매 에피소드마다 다 함께 있어요. 다 함께 있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들은 고어커트 씨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적인 모습, 비판적인 모습, 그 다음에 속으로 비난하지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 속에서 버트런트는 특히 고어커트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 크리스티는 버려둔 채로 그 옆에 고어커트 옆에 붙어가지고 말만 하느라 결국엔 크리스틴이 이제 짐 딕슨과 단둘이 춤을 추고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파티장을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마가릿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릿의 특징이 본인을 불쌍한 사람,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깔아 뭉개는 것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이 책에서 나오지 않죠. 마지막에 밝혀지는 건데 이 책에서 나오지 않고 어쨌거나 냉소적인 모습으로 남자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 역시 고어커트 옆에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외받는 사람은 셋이에요. 마거릿에게 소외받는 짐 딕슨, 버트런트에게 소외받는 크리스틴, 그리고 또 버트런트에게 소외받는 캐럴. 원래 버트런트가 크리스틴을 버리고 캐럴을 데리고 이 파티에 오려고 했는데 고어커트 씨가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캐럴을 그 순간 바로 버리고 다시 크리스틴을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소외된 세 사람의 대화가 결국에 마지막에 큰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캐럴은 짐 딕슨에게 너는 크리스틴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제3자에서 너는 크리스틴을 사랑하고 있고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버트런트와 바람을 피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관계를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는 거고, 바람을 피지만 버트런트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크리스틴은 버트런트의 행동이 어떤지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보수적인 자기와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음속으로 끌리는 짐 딕슨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시퀀스들이 여기 한 그 무도회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캐럴이 여기서 중요한 건 캐럴과 결국에 짐 딕슨, 그다음 짐 딕슨과 크리스틴의 도망, 이 두 가지 씀인데 캐럴이 너는 마가릿을 사랑하지 않아. 마가릿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일 뿐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가 좀 와닿았어요. 좀 직설적인 대사인데 짐 딕슨은 유유부단하고 좀 속으로 남을 욕하는 스타일이고 속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단 말이에요. 글은 엄청나게 많고 생각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걸 두고 그 캐럴이 옆에서 충고하는 말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단 한 가지 문제는 크리스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뿐이야 짐. 말했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제발 이번에는 불쌍한 머거리 생각은 집어치워.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틴을 어떻게 해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거야. 그 얘기는 아까도 들었지만 진짜 웃겨. 그 얘기만 들으면 웃음이 난다니까? 아니야, 진심이야. 캐럴. 나는 가끔 한두 번 만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이 더 좋아. 게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뭘 하려고 덤볐다가 괜히 따가운 잔소리만 벌게 될걸? 우리 둘 다 다른 사람한테 엮여 있어서. 이 다른 사람한테 엮여 있다는 건 크리스틴은 버트런트에게, 본인은 마거릿에게 엮여 있다는 거죠. 너 말하는 게 꼭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래 보여? 그는 거의 반기다시피 물었다.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그래, 내 태도는 사랑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그 여자와 자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주 잘 알지 못한다. 상대에 대한 무지의 박탈감이 더해진 거지. 짐, 너는 공식에 꼭 맞아 떨어지고 심지어 계속 공식에 충실하고 싶어해. 그 뻔한 가망 없는 열정 말이야. 안 그래? 내가 세실의 사랑을 무참하게 꺾어놓기 전에는 그 이도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런 사랑에는 회의 따위 기어들 자리가 없다고. 그런 사랑에는 회의 따위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여기서 짐 딕슨 스스로도 본인이 크리스틴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캐럴은 너의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공식에 알맞게 맞아 들어간다고 말해줌으로써 그의 사랑에 이제 탄력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 딕슨은 어떻게든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틴을 꼬셔요. 크리스틴을 꼬시는데 짐 딕슨 성격상 그렇게 적극적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틴한테 신호를 주는데 크리스틴 또한 보수적인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 고민을 결국에 하다가 결국 들어주고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는 것이 뭐 어디 뭐 외딴 섬 이런 데로 도망가는 건 아니고 크리스틴이 결국에는 웰치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웰치 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웰치 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애프터 약속을 잡습니다. 호텔에서 애프터 뭐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홍차 약속을 잡아요. 영국 문화가 홍차를 마시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티타임에 홍차를 같이 마시기로 하는 애프터를 하고 웰치 부부가 돌아오는 소리에 창문 밖으로 이제 짐 딕슨이 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이 에피소드의 마무리고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갈등이라고 하긴 뭐하죠. 이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죠. 밀당을 하고 밀었다 끌었다. 크리스티는 버트런트와 짐 딕슨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버트런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틴에게 다가오는 짐 딕슨을 강하게 공격하고 둘이 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웰치 씨와 짐 딕슨은
여전히 짐 딕슨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고 싶어하고, 웰치 씨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알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줌으로써 계속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와중에 마거릿과 짐 딕슨의 사이는 항상 진도가 나간 듯하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간 듯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짐 딕슨은 마음속으로 계속 크리스틴의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녀였으면 지금 웃어줬을 텐데, 그녀였으면 이런 나를 포용해 줬을 텐데. 결국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고, 이제 그 중간 에피소드, 그 무도회장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마지막 에피소드, 그 강연 에피소드 가기 전에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짐 딕슨이 마가릿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한번 친다는 것, 그리고 마가릿의 왜 계속 머거릿이라고 하지? 마가릿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 그 두 가지 아주 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책에서 마가릿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마가릿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재밌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 마가릿의 성향이 어떻다 뭐 대충 어떤 식으로 둥구스름하게 나왔지만 그녀가 악녀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불쌍한 여자, 똑똑하지만 똑똑함이 섹시한 여자, 뭐 자기 자신의 의견 표현을 할 줄 알고 주체적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악역 같진 않았는데 그녀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표시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에 이미 짐 딕슨은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게 짐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짐 딕슨과 마가렛이 마거릿, 여기 마거릿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거릿이 이별을 두고 얘기를 하는 장면, 이별을 두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에요. 이게 결국 짐 딕슨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는 말과 실제 하는 말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한번 들려줄게요. 이젠 화해하려고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해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아까워서지만 사실 화해할 능력도 이제 거의 바닥나 있었다. 이봐 머거릿, 딕슨은 덧붙였다. 쓸데없이 내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말이야 어떻든 결국 너도 너무나 잘 알듯이 말이야. 하지만 나뿐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몇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 최근에 내가 아주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건 알아. 캐치폴의 일,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인 캐치폴의 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내가 그걸 안다는 걸 잘 알고, 하지만 내가 지금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 그걸 계속 믿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일 테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건 그만둬야 해. 무도회 건은 아마 내가 잘못한 쪽에 가깝겠지만 옳고 그르건 일과는 아무 상관없어. 너를 위해 나서주고 너하고 자잘한 수다도 떨고 공감도 하겠지만 억지로 거짓 입장에 몰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지금 하는 말을 그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도 내가 내게 여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사랑을 나누고 싶고 침대로 가고 싶은 상대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1분만 기다려. 내가 말할 차례가 될 테니까. 이번에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섹스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시작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지만 말이야.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날 완전히 빼줘야 한다는 얘기일 뿐이야.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에 미안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더군다나 이 일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너로서도 마찬가지야. 할 말은 이게 다야. 머거릿이 말합니다. 설마 그 여자가 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같이 추레하고 지루한 시골 남자를.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머거릿이 폭발했다. 아니면 벌써 그 여자가 널 받아준 거야? 혹시 그냥 색... 점점점점. 황당한 소리 하지 마, 마가릿. 한순간만이라도 연극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봐, 제발. 여기서 짐 딕슨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억지로 거짓 입장에 몰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녀의 분위기, 그녀의 감정에 맞춰서 그녀가 혹시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녀가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억지로 거짓 입장에 몰려서 자기가 미안한 사람이 계속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긋지긋함에서 벗어나서 본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크리스틴에게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틴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머거릿이 또 한 번 숨을 꽉꽉 대면서 죽는 연기를 하면서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 여자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 남자가, 결국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가장 강하게 옥죄고 있던 가장 강하게 옥죄고 있는 그런 사슬을 풀어버리는 장면, 그것도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풀어버리는 장면, 그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읽어준 거예요. 지금 이 짐 딕슨이라는 우리의 영국인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몽골에서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막판 리뷰를 하기 전에 지금 서 있는 몽골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지역명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길도 없고 그냥 오프로드에서 달려서 오는데, 현지인 길이라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촬영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짐 딕슨이 마가릿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짐 딕슨이 열심히 준비한 그 강연을 하잖아요. 강연을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허접하게 나와요.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어떻게든 쉽게 가려고 이것저것 뭔가 있어 보이는 수사들로 채우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런 블랙 코미디 유머의 코드로 나오죠. 근데 그 과정들이 재밌긴 재밌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상상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 교수가 책만 보고 읽는 교수가 있잖아요. 책만 보고 읽는 교수가 있고, 책만 보고 읽는 그런 재미없는 교수도 있고, 뭔가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교수도 있고, 정말 잘 가르치고 유익한 교수도 있죠. 유익한 교수도 있는데, 짐 딕슨은 그런 교수들의 안 좋은 면만 어떻게든 총 집합해 가지고 본인의 그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처지를 걱정을 하고, 본인도 좋은 교수가 되고 싶어 하고, 본인도 그 발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교수들의 모습만 본따서 그 강연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막이 올라요. 이제 막이 올라서 사회 저명 인사들, 그 동네 저명 인사들, 대학교 교장, 학장이죠. 대학교 학장과 웰치 교수, 그 다음에 그런 수많은 출연 인물들이 다 한 자리에 다시 한번 이제 모이는 계기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엄청난 실수들을 하죠. 짐 딕슨이
실수를 하기 싫어하지만 실수를 하고 본인이 결국엔 자포자기하게 돼요. 강연을 끝내질 못해요. 그냥 얘기하다가 스스로 무너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본인도 단상에 서서 말을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관객들이 쭉 보이잖아요. 관객들이 쭉 보이는데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본인도 말하면서 느끼잖아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를 본인도 느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을까? 과연 어느 장면이, 어느 강연의 부분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 건가? 뭐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나 싫어하고 욕했던 웰치 교수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웰치 교수의 교수법, 웰치 교수가 말하는 방법 등을 자기가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뭐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시 한번 시큰둥하고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또 싫어하는 교수 중 한 명인 학장을 흉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흉내를 내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본인의 모습이 그들을 닮아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근데 아마 잘하고 싶다는 부담감, 본인이 그런 자리로 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뭉쳐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결국 중간에 끝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만진 상태로 그냥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쿨하게 잘려요. 웰치 교수는 쿨하게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학장도 덩달아서 자르는데 바로 허락을 하죠. 그렇게 백수신세가 돼서 본인의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고어커트 씨가 연락을 합니다. 자기의 개인 비서로 하고 싶다고. 근데 고어커트는 짐 딕슨이 당산 위에서 그렇게 틀에 박힌 모습, 그런 기존의 보수적인 모습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아니면 그런 냉소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냉소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신선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좀 고어커트의 역할은 좀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나오거든요.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짐 딕슨의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본인의 개인 비서로 뽑아줍니다. 결국엔 그게 바로 버트런트가 원하던 자리였죠. 버트런트가 그렇게 원하던 자리였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짐 딕슨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목이 럭키 짐이잖아요. 잘려서 터덜터덜 집으로 와서 앉아 있는데 이유 없이 고어커트가 전화해서 너는 나에게 고용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보다 훨씬 좋은 자리, 훨씬 좋은 처우를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 딕슨 어차피 잘렸겠다. 크리스틴에게 돌아갈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크리스틴은 원래 런던 사람이고 본인은 시골에 있는 대학교에서 종교수를 하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심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때문에 멀리 했었던 건데 이제 크리스틴이 있는 런던에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크리스틴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크리스틴 또한 메시지를 남겨놔요. 본인이 언제 떠날 테니까 본인을 마지막으로 잡고 싶으면 언제까지 와서 본인을 잡으라고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은 이제 짐 딕슨이 열심히 택시까지 잡아 타면서 가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춰요. 시간을 못 맞춰서 이제 놓쳤구나 하는 그 순간에 크리스틴이 시간을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크리스틴이 시간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리스틴이랑 짐 딕슨이랑 만나서 그냥 해피엔딩을 맞아요. 이게 좀 뜬금이 없는데 실제로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짐 딕슨이 학장과 웰치로부터 잘리고 난 후에 크리스틴과 다시 만나서 책이 끝나기까지 10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그 강연 이후로는 뭔가
급하게 끝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틴에게 달려가기 전에 마거릿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짐 딕슨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캐치풀의 연락이죠. 캐치풀이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캐치풀이라는 인물은 하나의 맥거핀으로서 작용하는 인물인데, 뭔가 중요할 듯 하고 머거릿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장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별거 없는, 사실은 스토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물인 거죠. 근데 캐치풀이 왜 연락을 해서 만났냐면 짐 딕슨을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머거릿의 수법을 잘 알고 있는 캐치풀은 이제 딕슨 또한 자신의 꿈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머거릿에게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돌 줍고 있어요. 돌 줍고 돌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이제 머거릿의 진실은 그거죠. 자기가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상대로 자기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보이게 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리고 자기를 줄 듯 안 줄 듯 연기를 해가면서 애를 태우면서 그 사람을 자기 손아귀 위해서 놀리는 모습. 사실은 머거릿이 처음에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건 자살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지 자살을 할 만큼 약을 먹지도 않았거니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놓은 상태로 약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한 거지 실제 자살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도 마가릿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짐 딕슨이지만, 어쨌든 크리스틴을 사랑하게 된 입장에서는 마거릿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를 준 거죠. 이제 그 용기를 갖고 크리스틴을 향해서 가서 고백을 하고 둘이 웰치 부부를 이제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몽고에서 같이 여행하고 있는 제 일행은 자연 속에서 저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짐 딕슨, What? 럭키 짐. 소리부터 예뻐. 근데 진짜 재미없어요. 더럽게 재미없어. 재미있다고 해서 읽었는데. 추천 받아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거. 읽으신 거죠? 네. 잠깐 봐도 돼요? 많이 봐도 돼요. 너무 재미없게 읽었어.